안녕하세요. 자, 엊그저께 치러졌던 우리 7급 국가제 경제학 해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앞서서 총평을 먼저 좀 드려보면 두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평이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23번 같은 경우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것 같아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잘 못 풀지 않았을까. 21번은 직접적으로 우리 국가직 기출에서는 없긴 했지만 우리 객관식 문제에서 풀어봤고, 사실 23번도 우리 타 직렬, 타 공무원이 아닌 타 시험에서 출제된 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긴 했어요. 그럼에도 이제 좀 상당히 난이도가 23번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18번도 우리가 조금 생소했을 수가 있겠죠. MPL이 일정한 그런 상황을 상정해서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말 문제 비중도 꽤나 높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걸 제외하고는 평이했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피셋이 도입되고 나서 저는 처음에는 경제학이 어려워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제 예측과는 다르게 상당히 이제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기본을 튼튼히 하면, 예를 들어서 기본 이론, 제 기본서 내용만 사실 잘 학습하신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90점 정도는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대부분이 다 기출문제 범위, 그리고 기출문제 깊이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잘 보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해설을 진행할 건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빠르게 해설하고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짚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풀어보시면, 자, 1번 풀기 전에 이제 그 출제 비중 잠깐 언급드려보면, 우리 보통은 미시, 거시, 국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저는 이제 국제에서 국제 무역론을 미시 맨 마지막에 가르쳐 드리고 있고, 국제 금융론을 거시 맨 마지막에 넣어서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보통 우리 타 시험 같은 경우는 미시 출제 비중이 거시 출제 비중보다 대부분 높은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거시 출제 비중이 더 높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미시 출제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즉, 이 무역론 쪽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고, 나머지 미시 그 자체에서 12문제에서 총 14문제가 미시적 접근 방법에서 출제가 됐고, 반면에 이제 국제 금융론에서는 올해는 출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거시에서 11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총 25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미시적인 접근이 14개, 거시적인 접근이 11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대부분의 모든 시험들이 사실 미시 비중이 거시 비중보다 높기 때문에 공무원도 그쪽을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올해만 좀 유별나게 미시가 많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제 비중까지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쓴 총평에 우리 챕터별로 몇 문제씩 출제가 되었는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전형적인 탄력성 문제고, 그래서 이제 X제에 대한 탄력성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 X제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게 X제 가격도, 그리고 다른 제와 가격도, 소득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각각 가격 탄력성, 교차 탄력성, 소득 탄력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가격 탄력성은 0.4라고 나오고, 교차 탄력성은 0.6,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소득 탄력성이 0.6,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도 역시 0.6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X제 가격이 3% 오른대요. 그러면 3% 오르면 우리가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3% 오를 때 수요량은 탄력성이 0.4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가격이 1% 오를 때 수요량이 0.4% 줄어드는 거니까 가격이 3% 상승하면 수요량은 거기에 0.4를 곱한 1.2%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도 6% 증가했대요. 그래서 소득이 6% 증가하면 1% 증가할 때 0.6% 수요가 증가하는 게 소득 탄력성이 0.6이니까 6% 증가하면 6 곱하기 0.6 해서 3.6%가 증가를 했겠죠. 그러면 최종적인 목표가 수요량을 6% 증가시키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효과가 합해져서 얼마큼이죠? 2.4%가 증가를 했을 테니까 단순 계산해서 나머지 효과로는 몇 %가 증가해야지? 3.6%가 증가해야지만 최종적으로 6%가 목표하고자 하는 증가율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제와 가격을 통해서 이 수요가 3.6% 증가하기 위해서는 교차 탄력성이 0.6이기 때문에 사실은 X제랑 Y제가 무슨 관계? 대체 관계였던 거고, 그래서 Y제 가격이 6% 증가해야만 거기에 0.6을 곱한 3.6%가 증가할 것이고, 정답을 4번으로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거예요. 자, 다음 2번, 이제 공공재, 시장 실패에서도 공공재 문제죠. 공공재 문제에서 최근 타 시험에서는 약간 함정을 출제하기도 하는데, 올해 우리 국가직 체급에서는 함정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제 A의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공공재 전체 수요를 도출할 때는 P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PA는 50-Q, 그리고 PB는 어떻게 되는 거죠? 15-2분의 1Q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두 사람의 수요를 수직합한다 혹은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전체 공공재에 대한 수요 65-2분의 3Q가 도출이 되는 거고, 이것과 이것은 사실 한계 편익을 합한 거죠. 그리고 그것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게 최적 공공재 공급 수준이니까 문제에서 공공재 생산의 한계 비용이 40으로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Q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Q를 찾으면 이제 2분의 3Q가 25가 되는 거니까 Q는 얼마가 되죠? 3분의 50이 되나요? 3분의 50이 된다.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찾으실 수 있고, 혹시나 이게 이제 함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이 Q 값을 이 두 사람의 수요에 넣어서 음수가 나오면 음수가 나온 소비 주체는 버리고 나머지 양수가 나온 소비 주체만을 합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계산하는 게 함정과 관련된 문제인데, 올해는 전혀 함정이 출제되지 않았죠. 자, 다음 3번 외부성. 역시 시장 실패에서 공공재도 나오고 외부성도 나오고, 그리고 좀 이따 보겠지만 비대칭 정보도 출제가 됐죠. 자, 기억. 외부성은 생산 측면에서만 발생한다? 전혀 틀린 얘기로서 우리가 크게는 소비 측면, 생산 측면의 외부성 둘 다 존재하고, 니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외부성이 존재하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아니랬죠. 완전 경쟁에서 외부성이 발생하면 이게 긍정적이면은 과소 생산된다고 했었고, 이게 부정적이면 과다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에 반해서 이제 종종 출제가 됐던 게 국회직이라든지 이런 데서 독점에다가 부정적인 외부성, 이거를 혼합한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됐고, 그때는 사실 우연찮게 효율적인 생산량을 생산할 수도 있다. 그런 걸 우리가 풀어봤는데, 여튼 니은은 외부성이 존재하면 효율적이다 했기 때문에 틀렸죠. 그러면 그냥 나머지 딕을 리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정답을 4번으로 체크하셨어야 되고, 자, 딕은 외부 불경제가 존재한다. 부정적인 외부성을 우리가 외부 불경제라고도 표현했고, 그러면 부정적인 외부성은 어떻다? 일반적으로 시장 생산량, 즉 균형 거래량이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어떻게 된다? 많다. 즉 과다 생산된다.
리을 외부 불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유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경우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 이제 리을이 좀 생소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기출에도 문제풀이 시간에 풀어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공유지의 비극이라든지 공공재라든지 큰 틀에서는 외부성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물론 우리가 재화의 카테고리라고 해서 경합도 발생하지 않고 배제도 불가능한 그런 재화를 공공재, 경합도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배제도 불가능한 그런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는 반면 이제 배제는 불가능한데 경합이 발생하는 이런 걸 공유지, 공유 자원이라고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재화를 구분하는 거 공공재, 공유지 이런 걸 배우고 나서 큰 틀에서는 공공재는 긍정적인 외부성이 있는 재화로 해석할 수 있고 공유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뭐라고 표현한다? 부정적인 외부성, 소비에 있어서 부정적인 외부성이 있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외부성이 존재하는 이유로서 코즈라는 학자가 소유권 혹은 권리가 부재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큰 틀에서는 공유지 비극 문제도 큰 틀에서는 권리가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리을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지만 답 찾기는 쉬웠다. 자, 4번 이제 거시경제학 우리 국가직 시험에서는 사실 어떻죠? 미시랑 거시가 순서대로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선 뒤죽박죽 출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도 필요한 거죠. 자, 소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케인즈의 소비 함수에서는 현재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평균 소비 성향은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 케인즈의 소비 함수는 절대 소득 가설이라고 해서 뭐라고 표현했었죠? C0 플러스 C, Y 빼기 T. 이걸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했었고 이때 평균 소비 성향은 이 전체 소비를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서 혹은 경우에 따라서 이걸 가처분 소득으로 나누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때 여기를 가처분 소득, 여기를 소비라고 했을 때 이런 함수는 여기 절편이 C0고 이제 기울기가 한계 소비 성향으로서 일정한 이런 함수가 그려지는데 평균 소비 성향은 항상 평균은 한 점에서 원점에 그은 직선의 기울기로서 점차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혹은 작아진다.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이 점차 줄어든다. 이게 케인즈 절대소득 가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 자 2번 항상소득 가설은 일시적인 소득 증가가 소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아니죠. 항상소득은 소득이라는 게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소비에 영향을 주는 건 항상소득이고 일시소득은 플러스가 되기도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지만 소비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 그래서 2번 틀린 얘기였고 자, 3번 생애주기 가설에 의하면 소비자는 생애주기 전체를 걸쳐서 벌 수 있는 평생소득 혹은 생애소득을 염두에 둬서 소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3번도 틀린 얘기고 자 4번이 조금은 생소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 기억엔 기출에도 출제가 됐었던 것 같고 사실 제가 기본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문제풀이랑 항상소득 가설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에다가 이제 뭐를 랜덤 합리적 기대 사실 프리드만은 통화론자고 통화론자는 적응적 기대 모형의 적응적 기대를 많이 상정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합리적 기대까지 도입을 하면 그때 랜덤 워크 혹은 홀의 임의 보행 가설이 도출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4번 자체가 좀 생소했을 수 있지만 1, 2, 3번이 명확하게 틀리다는 걸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고 4번도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가 있었다. 자, 다음 5번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비용이라고 해서 이거를 크게는 예상 못한 경우랑 그 다음에 예상한 경우 뭔가 예상한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봤던 구두창 비용과 메뉴 비용이었죠.
그래서 1번 구두창 비용, 그 다음에 2번 메뉴 비용. 이거는 예상이 된 경우에도 발생하는 비용이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3, 4번 중에 여러분들이 고민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3번은 너무나 명확하게 부의 혹은 부소득의 재분배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 특히나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가 유리하고 채권자가 불리해진다. 이런 거 우리가 주구장창 봤기 때문에 답을 어렵지 않게 3번으로 찾을 수 있었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이 인플레이션 정도가 심화되면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모든 재화 가격이 같은 비율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상대 가격이 많이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미시경제학에서 본 것처럼 대체 효과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4번 얘기죠. 자, 다음 6번 보시면 이제 과점 시장에 대한 시장 이론에서 과점 시장에 대한 내용이고, 여러분들 수요 구조는 Q는 20-P 혹은 P는 20-Q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다. 자, 그때 한계 비용은 2로 일정하다. 1번부터 보시면 베르트랑, 즉 정확히 두 재화, 그러니까 정확히 두 기업이 같은 재화, 동일한 재화를 생산한다고 문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재화를 가지고 생산하는데 가격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즉 여기서는 가격이 2와 같아져서 그래서 수요량이 18이 되는 그 상황. 혹은 베르트랑 모형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아져서 그에 따라서 뭐 이윤이 전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거기서 이제 두 기업의 고정 비용은 없고 한계 비용이 2로 일정하다는 건 결국 비용 함수가 EQ라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 모두 2니까 가격이 2로 되면 이윤이 0이 되는 거죠. 자, 다음 2번. 두 기업이 완전한 담합을 하는 경우, 꾸르노 모형에서의 균형보다, 즉 담합을 하게 되면 꾸르노 상황보다 각 기업의 이윤이 증가한다는 거. 우리 이런 거 실제로 그런 기본서에서도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그게 담합의 유인이라고 봤었어요. 직관적으로 두 기업이 따로따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 한 기업처럼, 즉 독점처럼 행동하는 것이 더 이윤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옳은 얘기고, 사실 역시 다른 거 모르더라도 3번이 너무 명확하게 틀렸죠. 뭐 경우에 따라서 슈타켈버그 이 자체가 우리 공무원에서는 잘 출제가 안 되긴 했죠. 국회직에서는 출제가 됐었던 것 같고 7급에서는 출제가 안 됐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적어도 꾸르노는 모든 기업들이 내시 전략을 취한다 혹은 추종자로서 행동을 하는 반면, 슈타켈버그는 동일한 재화를 산출량 가지고 경쟁하는데 먼저 산출량을 결정하는 선도자가 있고 그거를 목격하고 산출량을 결정하는 추종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4번. 슈타켈버그 모형에서 선도자와 추종자가 불명확하여 모든 기업이 추종자처럼 행동하려는 경우는 꾸르노가 된다. 그러니까 꾸르노에서는 모든 기업이 추종자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얘기였죠. 자, 다음 7번. 7번 역시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 전형적인 문제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장기 균형. 장기 균형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되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시장 측면, 시장의 수요와 시장의 공급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이 개별 기업이 인식하는 수요 곡선인데, 장기 균형이 되려면 정확히 그 가격이 어떻다? 개별 기업들의 장균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되어야 된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 장기 평균 비용이 20-4Q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Q 제곱 이렇게 출제가 된 거죠.
그러면 이차 함수니까 정확히 이런 U자 형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최저점을 찾기 위해서 미분해서 0 놓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Q가 0이 되는 그 Q 값은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건 요건 개별 기업의 장기 균형 생산량이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시장 가격은 요 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4를 어디에 다시 넣어야 돼요? 이 평균 비용 곡선의 높이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4를 집어넣으면 20 빼기 16 하면 4가 되고,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16, 8 그래서 12가 되겠네요. 맞나요? 제가 계산 실수를 안 했길 바라고. 자, 그러면 장기 균형 가격은 12일 것이고, 전체 수요량은 얼마가 되나요? 전체 거래량은 수요 함수가 20-4Q 20-4Q 그 다음에 아니죠 2000-100P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가격이 12일 때는 수요량은 어떻게 되나요? 1200을 빼는 거니까 800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거래량이 800일 것이고, 개별 기업들은 4개씩 생산하고 있으니까 기업이 총 몇 개가 있다? 800을 4로 나눈 200개가 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답을 3번으로 찾을 수 있다. 자, 다음 8번. 확장적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를 물어보고 있고, 우리가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봤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자율 경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자율 경로 혹은 금리 경로라고 표현되는 게 4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떨어지고, 사실 명목 이자율 떨어지고 실질 이자율 떨어져서 투자라든지 이런 게 증가하는 것, 이게 금리 경로 혹은 이자율 경로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는 이 이자율이라는 게 사실은 단기 금리가 하락하고, 우리가 금리의 이자율의 기간 구조, 물론 올해는 출제가 안 됐지만 종종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단기 금리가 하락하면 장기 금리가 같이 움직이는 가능성이 있어서 장기 금리가 떨어져야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게 좀 더 정확한 채널이긴 하죠. 여튼 4번 옳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경로라는 건 뭐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외국 화폐 가치가 증가해서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순수출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순수출이 증가하고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것, 그에 따라서 Y가 증가하는 것, 이게 환율 경로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다음에 이제 자산 가격 경로는 통화량이 증가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소비라든지 이런 게 증가하는 것. 네, 이제 이것도 어렵지 않게 답 2번으로 찾으실 수 있죠. 이걸 신용 경로라고 표현하는데, 신용 경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확장적인 통화 정책이 어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량 자체가, 즉 금융시장의 역선택으로 인해서 금융시장 균형을 달성해주는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의 이자율의 바탕으로 이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상태를 선별하는 걸로 배우셨죠. 근데 그때 양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소비와 투자가 증가를 한다. 물론 그걸 좀 더 엄밀하게 제 기본서에도 나와 있겠지만, 이런 신용 경로에서 통화량을 증가하면 가계와 기업의 자산 가치가 높아져서, 그럼 대차대조표 경로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면 대출이 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신용 경로라고 표현하는데, 여튼 확실한 거는 2번에서 대차대조표가 악화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명확하게 틀렸으니까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다음 9번 봅시다. 자, 9번 어떤 문제인가요? 우리 국제무역론. 네, 가장 간단한 소국 소국에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자, 이제 갑국이 국내 시장을 개방하기 전에 수요와 공급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개방을 했을 때 국제시장 가격은 20으로 X제를 수입하고 있다.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위당 10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관세 수입과 경제적 순손실. 관세 수입과 경제적 순손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런 계산 문제도 좀 빨리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언급 드렸었죠. 그래서 소국에서 관세를 부과했을 때 최초 이런 전 세계 가격에서 수평선이 그려지고 다음에 단위당 관세 10을 부과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 이 면적이 생산으로 인한 비효율성, 이 면적이 소비로 인한 비효율성, 이게 이제 후생 손실, 경제적 순손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세 수입이라고 하는 건 여기 사각형 면적이 관세 수입이라고 했었죠. 근데 사실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여러분들 요거 풀 수 있으면 좋긴 좋아요. 그래서 숙달이 되면 이런 그래프 없이도 쉽게 풀 수 있는데 관세 수입은 단위당 관세 곱하기 수입량이 되니까 문제에서 단위당 관세는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10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단위당 관세 10으로 주어져 있고 수입량은 어떻게 찾아요?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원래 가격 세계 가격 20에다가 10을 더해서 30의 가격이 된다. 그런 게 이제 그래프 없이도 연습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가격이 30일 때 수요랑 공급의 차이만큼의 초과 수요 혹은 수입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요 함수를 여러분들 얼른 수요 함수를 Q에 대해서 정리하면 Q는 100-2P가 되겠네요. 100-2P.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Q는 어떻게 되죠? Q는 P-5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P가 30일 때 여기에 대입하면 수요량은 얼마예요? 30 넣으면 40이 수요량이고 30 넣으면 25가 공급량. 그럼 전체 조가 수요라는 게 15가 되는 거고 그게 지금 그래프로 봤을 때 여기가 아까 찾은 40이 되는 거고 여기가 방금 찾은 25가 돼서 전체 수입량이 15가 돼서 관세 수입은 150이라는 걸 찾을 수 있죠. 3번, 4번 중에 하나를 답으로 찾으셨어야 됐고 그래서 관세 수입은 계산했고 자 다음에 경제적 순손실 이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삼각형이라는 게 뭐라고 했었죠? 근본적으로 관세로 인해서 공급이 얼마큼 늘고 관세로 인해서 수요가 얼마큼 줄고 공급이 얼마큼 느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요가 얼마큼 주나요? 20 줄죠. 그래서 이 길이가 20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요거 20을 집어넣어서 그때의 수요량 20을 집어넣어서 그때의 공급량을 계산해서 또 차이를 계산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좀 더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수요는 얼만큼 줄어드는가? 20이 줄고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공급은 10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10, 요거 20, 그리고 높이는 10이니까 이 면적은 결국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150으로 찾을 수 있죠. 자, 다음에 이제 10번도 약간 생소했을 수 있으나 당황만 안 했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약간 생소했죠. 약간 생소했으나 당황만 안 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소비자 이론이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5,7이 좋다는 5, x제랑 y제를 소비하는데 소비 묶음 중에서 5개랑 7개를 소비하는 것과 그 다음에 9개와 몇 개? 5개를 소비하는 게 효용이 같대요. 5,7과 9,5가 같다는 거죠. 자, 이때 6,8을 소비하는 거, x제 6개, y제 8개를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딱 보더라도 x제 하나 더 많고 y제도 하나 더 많다면 우리가 소비 측면에서 뭐가 있다면 강단조성을 만족한다면 여기 가정에 강단조성이 충족되고 있는 거죠. 재화 소비량이 늘어날 때 효용이 증가한다. 이게 강단조성인데 그럼 강단조성을 만족한다면 당연히 이 소비 묶음이 효용이
이 두 개는 효용이 같다고 했고 얘는 얘보다 효용이 높을 테니까 효용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11번. 이제 솔로 모형이고 솔로 모형이 과거 기출보다도 훨씬 쉽게 출제가 됐죠. 굉장히 수월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 진보가 없대요. 우리가 솔로 모형에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죠. 기술 진보가 없는 경우 그리고 기술 진보가 있는 경우. 자, 사실 기술 진보가 없는 경우는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은 0이고 총소득, 총생산의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이다. 기술 진보를 G로 가정하면 얘는 G 그리고 얘는 M 플러스 G가 된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거죠. 기술 진보가 없으면 저축률을 높인다고 해서 절대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는 없어요. 균제 상태에서는 다시 0이 되니까. 물론 저축률이 높이면 순간적으로는 Y가 증가하게 되니까 순간적인 1인당 소득은 증가를 하겠지만 이제 새로운 균제 상태, 이런 건 전이 경로라고 표현했었죠. 새로운 균제 상태에 도달하면 그게 멈춘다고 했었죠. 자, 그걸 여기 이제 그래프로 체크를 했을 때는 우리가 Y가 있었고 S 곱하기 Y가 있었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델타 곱하기 K가 있어서 균제 상태를 이 두 개, 이 저축 곡선과 자본 유지선이 교차하는 요 점을 균제 상태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저축률을 높이면 순간적으로는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1인당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이걸 전이 경로라고 했지만 새로운 균제 상태에 도달하면 여기서 멈춘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반면에 2번 인구 증가율이 증가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n 값이 인구 증가율이 증가하면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이 감소하고 1인당 소득이 준다. 그래서 이제 2번은 옳은 얘기였고, 사실 3번 이런 기술 진보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솔로 모형에서는 절대적으로 수렴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건 기본적으로 솔로 모형이 가정하는 한계 생산 체감을 가정했기 때문이다. 자, 4번은 우리가 황금률 얘기하면서 황금률을 달성할 수 있는 저축 수준이 있는데, 지금 저축 수준이 그거보다 과소하게 되는 경우 혹은 그거보다 과다하게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서, 그거보다 만약에 현재 과다하게 된다, 황금률 수준보다 과다하게 저축을 하게 되면 우리 기본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너무 과다하면 저축률을 조정해야겠죠. 그래서 저축률을 감소시키면 1인당 소비가, 당연히 1인당 소비를 이제 소문자 C라고 썼을 때 저축률을 낮추면 순간적으로 1인당 소비가 증가하겠죠. 그러다가 점차 저축률을 낮춤에 따라서 생산이 줄고, 아까 저축률을 낮추면 반대로 생산이 줄고, 그에 따라서 1인당 생산 혹은 1인당 소득이 줄고,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소비는 이렇게 되는데, 그 4번의 얘기가 저축률을 낮추면 1인당 현재 소비도 여기에 비해서 증가하고 1인당 미래 소비도 여기에 비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과다 저축이 가장 비효율적인 상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게 지나친 건 과유불급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자, 다음 12번. 자, 12번 보시면 총수요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12번 우하향하는 총수요, 즉 거시에서 미시와 다르게 개별 가격이 아니고 전체적인 물가가 떨어지면 우리가 총수요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애그리게이트 디맨드라고도 하는데, 물가가 떨어지면 왜 총수요가 증가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봤었죠. 그래서 이제 우하향하는 이유를, 즉 곡선 상의 움직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다른 요인들이 바뀌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이제 1번은 뭐예요? 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사실은
P분의 M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실질 화폐 공급 증가해서 이자율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투자 증가하고 이런 거는 곡선 상의 움직임. 그래서 1번 옳은 얘기고 2번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정부의 세금 인하로 그래서 세금을 낮춘다. T0를 낮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A0를 증가시켜서 독립적인 지출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서 총수요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라고 설명드렸죠. 3번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이렇게 G0라고 표현했던 것들이 증가하면 이 총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총수요가 우측으로 이동했고 자 4번은 어때요?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제품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여 그것까진 맞죠. 근데 우리나라 제품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면 순수출이 증가하나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4번은 틀린 문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13번 적응적 기대 하에서의 필립스 곡선 역시 쉬운 문제고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 곡선 단기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한다는 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간의 단기 상충 관계가 있다. 그 이유가 단기적으로 프리드만의 주장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기대가 고정돼 있을 때 그러면 뭐다? 확장적인 정책을 통해서 확장적인 정책을 통해서 실업률을 낮추면 인플레이션은 소폭 상승하고 실업률은 소폭 낮아질 수 있다. 이게 단기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기억 옳은 얘기. 근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그게 결국 확장적인 정책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는 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지만 단기적으로만 실업률에 영향을 주는 거죠. 다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그게 예상이 되면 이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기대가 조정되고 그러면 다시 실업률이 원상태로 돌아가면서 단기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이동한다 라는 걸 배우셨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킨다고 하더라도 혹은 확장적인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라는 게 프리드만 쪽에 혹은 고전학파 쪽의 주장이고 필립스 곡선은 장기의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 된다. 장기 필립스 곡선은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다. 이게 이제 프리드만의 주장이고 사실 보다 엄밀하게는 세케인즈 학파는 장기적으로도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할 수 있다라는 걸 세케인즈 학파는 주장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디귿까지 옳게 이렇게 한 거죠. 자, 다음에 14번. 이제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후생 손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이건 조세를 부과했을 때 후생 손실과 정확히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그래프 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미지화 되어 있느냐 하면 이때 이제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 공급 곡선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의 초과 부담 혹은 비효율성은 이 면적으로 즉 원래 생산량이 원래 완전 경쟁 생산량이 효율적인데 과다 생산으로 인한 비효율성 이거를 보조금으로 인한 후생 손실 혹은 초과 부담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제가 계산 문제 테크닉을 이거는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거래량이 얼마큼 변하는가가 단위당 우리가 단위당 조세 여기서는 단위당 조세 대신에 보조금 내면 되는 거고 그거를 수요 곡선 기울기 더하기 공급 곡선 기울기로 나누면 이 거래량 변화 크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위당 문제에서 100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수요 곡선 기울기는 얼마인가요? 조심해야 되는 건 10이 아니고 10분의 1. 그다음에 공급 곡선의 기울기도 역시 10이 아니고 10분의 1. 이거 항상 절대값으로 쓰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두 개를 합하면 10분의 2 혹은 5분의 1이니까 5분의 1로 나눈다는 건 5를 곱하는 거라서 100에 5를 곱한 500만큼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500. 그럼 다 찾았죠. 이 삼각형의 크기는 밑변. 이게 단위당 보조금 크기 얼마예요? 단위당 보조금 100이고 100 곱하기 500 곱하기 2분의 1 하면 25,000으로서 1번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다음 15번 이제 정보 비대칭성 혹은 비대칭 정보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게 전형적인 그런 문제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가진 측, 정보 우위자도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데 그런 걸 신호발송이라고 했어요. 반면에 정보 열의자가 기울이는 노력을 선별이라고 했었고, 자, 니은 기업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효율성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실 니은 리을이 약간 애매해요. 원래는 도덕적 해이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해결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막다라는 게 조금 애매하죠. 막기 위해.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라고 하는 게 보다 엄밀하긴 하지만 그래도 답을 찾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인데, 그래서 이제 막기 위해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우리가 배웠다시피 효율성 임금은 거시에서도 나오고 미시에서도 나와서 도덕적 해이도 완화하고 역선택도 완화하는 그런 게 효율성 임금. 그래서 니은 옳은 얘기에 마찬가지로 리을도 우리가 도덕적 해이 중에 한 스페셜 케이스가 주인 대리인 문제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 오너가 있고 직원들을 고용한다고 했을 때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하도록, 왜 열심히 안 하죠? 행동이 감춰져 있을 때, 행동이 보이지 않을 때,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한 예가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유인을 좀 설계해서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를 하면 도덕적 해이가 소폭 완화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기억, 니은, 리을을 답으로 찾을 수 있고, 그러면 디귿을 잘 몰라도 되는데 약간 생소했을 수 있죠. 그래서 제 기억엔 국회식인가 한번 이런 분리균형이라는 개념이 한번 등장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분리균형이라는 건 뭐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과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통합균형이 있는데, 통합균형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그런 경제 주체가 하나의 뭔가 같은 선택을 하는 거고, 이건 다른 선택을 하는 건데, 이제 디귿은 마치 이 통합균형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16번 우리 통화정책 수단 세 가지로서 공개시장 조작정책, 그 다음에 그게 1번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국공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자율은 감소하게 되는 거고,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이자율, 재할인율이 인상되면 시중은행의 대출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통화량 감소, 이자율 상승. 이제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배웠던 통화승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통화량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한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3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고, 4번은 왜 틀렸죠? 4번 제가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 국공채 매입이나 재할인율의 정책은 우리가 통화량을 본원 통화 곱하기 통화 승수라고 했을 때, 지준율 정책은 승수를 변화시키고 나머지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든지 재할인율 정책은 본원 통화를 변화시킨다고 해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나 역시 답 찾기는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예요. 17번 역시 우상향하는 총공급, 우리가 우상향하는 총공급, 좀 더 정확하게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의 네 가지 모형들이 있었고, 각각 케인즈 쪽은 임금이 경직적이거나 가격이 경직적일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전학파 쪽은 통화론자는 뭔가 정보가 오인됐을 때, 노동자들이 오인하거나 혹은 생산자가 오인하거나, 그래서 생산자, 루카스가 얘기한 건 불완전 정보 모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루카스 기업 같은 경우가 어떤 거죠? 루카스의 불완전 정보 모형이 되는 거고, 니은이 세케인즈 학파의 메뉴 비용 혹은
가격 경직성 모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을이 이제 케인즈 학파의 명목임금 경직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역시 답 찾을 수 있었고, 자, 다음에 18번이 좀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세팅 때문에 여러분들이 까다로웠냐? 첫 번째로는 이 기업이 있는데, 항상 기업은 재화 시장에도 어떤 스탠스인가가 중요하고, 이제 요소 시장에서도 어떤 스탠스인가가 중요한데, 여기는 당연히 문제에 대놓고 수요 독점인 상황과 비교를 하는 거죠. 요소 시장에서 완전 경쟁적으로 역할을 할 때. 다만 재화 시장에서는 그냥 이 기업은 생산하는 재화가 완전 경쟁 시장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품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격이 3,0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뿐만 아니라 MPL도 여러분들 MPL을 주는 대신에 생산함수를 줘서 좀 헷갈렸던 거죠. 근데 Q는 5L 플러스 2,000 하면 우리가 MPL 혹은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늘어나는 생산량, 이게 이제 5로 일정하고, 사실 이것도 약간 생소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래프로 그려보면 우리 보통은 우하향하는 P 곱하기 MPL을 그리는데, 여기서는 P 곱하기 MPL이 얼마로 일정해요? P 곱하기 MPL이 얼마? 15,000원으로 일정하죠. 뿐만 아니라 완전 경쟁이니까 P랑 MR이 같을 것이고, MR 곱하기 MPR도 15,000으로 일정해요. 그에 반해서 이렇게 노동 공급 곡선이 있는데, 우리 노동 공급 곡선은 식으로 어떻게 주어져 있냐? L은 10W 플러스 만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만.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 교차점을 찾기 위해서 얘랑 얘를 연립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또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 건데, 이 공급 곡선을 우리가 항상 수요 곡선 혹은 재화 공급 곡선을 P에 대해서 정리한 것처럼 얘를 이제 W에 대해서 정리하면 W는 어떻게 되죠? 1000, 그 다음에 플러스 1000이 아니죠. 마이너스 1000이죠. 이렇게 10W가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000 플러스 10분의 1 L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공급 곡선의 P는 Q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고, 그것과 이 15,000이 같아지는 이 점을 찾아야 그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노동 고용량이 되는 거죠. 즉 요소 시장에서도 완전 경쟁이었다면 이것과 이게 같아지는 수준에서 노동 고용량이 결정될 것이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하면 어떻게 되죠? 16,000에다가 10을 곱한 16만이 되겠네요. 그래서 노테이션으로 얘 컴패러티브 해서 LC로 했으니까 이게 16만이 되는 거고, 16만. 그에 반해서 만약에 이 기업이 수요 독점이라면 우리가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이 있으면 거기에 MFCL 혹은 마지널 팩터 코스트 오브 레이버, 노동의 한계 요소 비용, 마치 우리가 수요 곡선이 있으면 기울기 2배인 MR 곡선이 있었던 것처럼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W는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에 기울기만 2배인 게 MFCL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물론 엄밀하게는 이 W 곱하기 L, 이 W를 L에 관한 함수 지금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L을 곱해서 이게 노동에 대한 요소 비용이고, 얘를 L로 미분한 게 한 단위 더 고용했을 때 노동에 대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큼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노동의 한계 요소 비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계산 하나마나 사실은 이 기울기만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절편은 마이너스니까 이쪽에서 출발하는 기울기 2배가 되는 이런 MFCL 곡선이 그려지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1000 기울기 2배 하면 플러스 5분의 1L이 MFCL이죠. 그것과 15,000이 같아지는 그 L 값을 찾으면 역시 16,000 하는 거고 곱하기 5를 하는 거죠. 16,000 곱하기 5 하면 8,00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16,000 곱하기 5 하면 8,000이 아니고 8만이죠.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찾을 수 있다. 자, 다음 19번 역시 채권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 채권, 수익률이라든지 이표채라든지 무이표채라든지 이런 문제, 우리 공무원에서는 출제 빈도가 높아서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 따로 우리 기본서에서는 안 다루고 객관식 때 열심히 다뤄드렸죠. 자, 1번 만기 수익률이 일정한 상태에서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무이표채의 가격은 상승한다. 이건 어떻죠?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표채는 뭐죠? 이거는 이자를 주는 거고, 무이표채는 이자를 안 주는 거죠. 표면 이자가 없는 거, 혹은 그냥 단순 할인채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이표채 중에서도 영구채가 있고 영구채가 아닌 경우가 있죠. 여튼 여기서 이제 무이표채는 말 그대로 뭐만 있는 거예요? 만기에 얼마큼을 갚는다. 그래서 만기에 1,000원을 갚는다는, 혹은 1,000만 원을 갚는다는 채권이 있을 때 이것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죠? 사실 모든 채권의 가격은, 채권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의 가격은 기대되는 수익 흐름의 현재 가치로 계산된다고 했었죠. 기대되는 수익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건데, 당연히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할인을 덜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만기가 앞으로 1년 남았을 때 가격과 만기가 바로 직전의 가격은, 거의 직전에는 조금만 참으면 확실하게 이걸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가까워지겠죠. 여튼 맞는 얘기였고, 이번 만기가 고정돼 있을 때 만기 수익률, 우리가 그냥 채권 수익률을 만기 수익률, yield to maturity라고도 하는 거죠. 그것과 이 표채의 가격, 즉 채권 가격,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채권의 가격이 있는 거고, 이것과 구분해야 되는 건 채권 표시 가격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시 가격은 요게 되는 거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거래가 되는가, 그리고 이 가격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냐, 이렇게 결정된다고 몇 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수익률과,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거시이론 설명할 때는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역외관계다. 그거를 이 금융시장 쪽에서, 채권 시장 쪽에서 좀 더 엄밀하게 만기 수익률, 이자율 대신에 만기 수익률, 그 다음에 그냥 채권 가격 대신에 이표채 가격, 혹은 채권의 거래 가격,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3번 이 무이표채의 경우 만기 수익률이 동일하게 변했을 때 가격 변동 혹은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이 크다. 당연하죠. 장기 채권은 아까 본 것처럼 기대되는 수익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건데, 현재 가치를 할 때 장기로 갈수록 1 플러스 R에 할인을 많이 해주니까 그게 수익률이 동일하게 변하면 가격이 훨씬 크게 변동을 할 것이죠. 장기가. 자, 4번. 사실 4번과 3번은 뭐예요? 이표채나 무이표채나 기본적으로는 이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 근본적으로 가격 형성 원리는 똑같은 거고, 3번은 옳게 출제된 반면 4번은 반대로 설명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20번 보시면 자, 20번 우리 국회직에서는 대놓고 몇 번 출제가 됐고, 타 시험에서는 많이 출제가 됐었던 그런 문제죠. 자, 효용함수는 3x 플러스 4y, 즉 MRS를 구해보면 MUY는 4로 일정하고 MUX는 3으로 일정해서 우리가 x제 한 단위가 y제 정확히 4분의 3단위랑 항상 대체가 된다. 완벽히 대체가 된다. 기울기가 1보다는 약간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py가 4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x는 어떤 값인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이제 소득은 m으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때 경우에 따라서 x제 가격이 바뀜에 따라서 선택이 바뀌게 되는 건데, 이런 걸 이제 보시면
자, 소득이 M으로 주어져 있을 때 YJ 가격은 4래요. 여기는 이제 4분의 M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다시피 이제 XJ 가격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서 XJ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PX 가격이 계속 떨어짐에 따라서 최적 선택을 우리가 다 연결하면 가격 소비 곡선을 그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수요 곡선, 좀 더 정확하게는 보통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MRS랑 PR분의 PX를 비교해서 만약에 MRS가 더 크면 XJ만 소비하는 거고, XJ만 소비한다는 게 모든 소득을 XJ만 소비한다는 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식을 잘 보면 MRS가 PR분의 PX보다 큰 상황, 즉 이런 상황에서는 자, PR분의 PX는 굉장히 어떻죠? 자, 반대로 가봅시다. 이제 MRS는 상대적으로 큰데 PR분의 PX는 상대적으로 작은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기울기보다는 소폭 가파르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그럴 때는 이런 점만 소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정확히 여기가 기울기가 4분의 3이라고 하면, 즉 정확히 PR분의 PX가 4분의 3과 같을 때는 XJ를 예산선 위의 모든 점이 효용 극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XJ 가격이 제일 비싼 여기가 이제 PX 제로분의 M, PX 제로일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여기가 XJ 가격이 가장 비싼 PX 제로분의 M, 이런 상황에서는 효용 극대를 하면 이런 빨간색 무차별 곡선을 가장 바깥쪽으로 내미는 점은 요 점이 되니까 XJ 가격이 비쌀 때는 XJ를 전혀 소비하지 않고 있다가 정확히 XJ 가격이 얼마가 되면 3이 되면, 여기 YJ 가격은 4로 고정된 상황에서 XJ 가격이 떨어지다 딱 3이 되면 이게 같아질 것이고, 그 점이 예산선의 기울기 4분의 3이랑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4분의 3이 같아져서 그 점이 요 예산선 위의 모든 점이 최적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인 점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3번, 이 문장이 3번이고, 2번이 XJ 가격이 뭐보다 어떻게 되면 XJ 가격이 3보다 작게 되면 여기가 더 클 것이고, 여기가 더 크다는 게 XJ만 소비하게 되는 거. 그게 2번과 관련된 얘기고, 1번은 XJ랑 YJ랑 완전 대체제가 된다. 그래서 1, 2, 3번은 모두 옳은 얘기죠. 자, 그러면 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4번과 관련돼서 역시 1, 2, 3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과거 기출에서 봤던 거고 4번이 생소했을 수는 있지만 문제를 찾을 답은 1, 2, 3번을 옳다고 판단해서 4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PX가 3보다 작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PX가 3보다 작으면 MRS는 4분의 3으로 고정된 상황에서 PY는 4, PX가 3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 얘기가 이제 MRS가 더 크기 때문에 XJ만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XJ에 대한 가격 소비 곡선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럴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가격 소비 곡선은 계속 XJ만 소비한다는 게, 가격 소비 곡선을 그려보면 여러분들 XJ 가격이 처음에 싼 상황에서 계속 비싸지는데, XJ가 싸서 비싸지는 상황인데 여전히 3보다는 작은 상황이라고 봅시다. 싼데 비싸진다. 그러면 계속 XJ만 소비한다는 게 이런 점들을 소비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가격 소비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여기서는 가격 소비 곡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고, 사실 엔겔 곡선은 얘랑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사실 엔겔 곡선이라는 건 소득 소비 곡선으로부터 도출되는 거고, 이 소득이 증가할 때 어떻게 XJ를 소비하는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M축을 뒀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M에 대해서 정리하면 PX 곱하기 X 이렇게 되니까 이 기울기가 PX가 되는 거죠.
여튼 4번이 좀 생소했을 수는 있지만 답은 그래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풀 수 있었던 거고, 다음에 21번도 약간 생소했을 수 있죠. 그래서 두 사람에게 줄 수 있는 x제가 A한테 줄 수 있는 x제, B한테 줄 수 있는 x제량이 합해서 15개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A의 효용함수는 루트 xa, 그리고 B의 효용함수는 2루트 xb래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이제 롤즈 상황에서의 사회후생 극대화랑 공리주의 철학체계 하에서 사회후생 극대화 상황에서 각각 극대화된 사회후생 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죠. 이제 롤즈는 여러분들 후생 극대화 조건이 UA equal UB 이고,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두 사람으로부터의 한계 효용이 같아지는 게 공리주의 사회후생 극대화예요. 물론 이걸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효용 가는 곡선을 사실 그릴 수가 있고, 그 효용 가는 곡선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UA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 이쪽이 더 크게, 그 다음에 공리주의 사회무찰부 곡선 기울기가 1인 거, 그 다음에 롤즈 이렇게 그려서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더 손쉬우니까 요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UA랑 UB랑 같다는 게 루트 XA랑 2루트 XB가 같아야 되고, 두 개를 제곱하면 XA가 4XB랑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거랑 요거를 연립하는 거니까 XA가 4XB면 5XB가 15 돼서 XB는 3이 돼요. 그 얘기는 XA는 얼마가 돼야 된다? 12개. 그래서 15개 중에 B한테 3개 주고 A한테 12개 준다. 자, 그러면 그때 각각 개인들의 효용이 얼마가 되나요? 파란색이 어디 갔지? 자, 3개 주고 얘한테 3개 주고 얘한테 12 주면, 그러면 A의 효용 루트 12, 그 다음에 B의 효용도 사실은 2루트 3이라는 게 사실 루트 10이죠. 그게 아까 롤즈의 후생 극대화 조건이고, 그러면 A의 효용도 이거, B의 효용도 이거면 사회 후생도 우리 롤즈에 따르면 UA, UB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 후생도 루트 12, 즉 2루트 3이 극대화된 사회 후생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 문제로 나온 롤즈에서 달성할 수 있는 사회 후생, 극대화된 사회 후생의 크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1번, 2번 중에 답을 찾아야겠죠. 근데 통밥으로 찍는 건 없어요. 만약에 통밥으로 우리가 공리주의 사회후생 함수는 뭔가 더하는 거니까 롤즈는 더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나오고, 더하면 더 크게 나올 것이다 해서 계산 없이도 풀 수 있는가 봤더니 그렇게는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 역시 계산을 해야 되고, 이제 공리주의 사회후생 극대화 조건은 개인의 한계 효용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걸 x로 미분하면 2루트 xa분의 1이 되고, 얘를 xb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루트 xb분의 1이 돼요. 결국 이제 역수로 해도 똑같을 테니까 이걸 바탕으로 2루트 xa랑 xb가 루트 xb가 같아야 되는 거고, 여긴 반대로 제곱하면 4xa가 xb가 된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좀 대칭적으로 여기서 반대로 xb가 4xa가 돼서 5xa가 15가 돼서 xa한테는 3, xb한테는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직관만 설명드리면, 이제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뭔가 효용의 합으로 사회후생이 결정되니까 하나 주더라도 기쁨이 더 큰 B한테 많이 주는 거고, 이제 롤즈 같은 경우는 주더라도 어떻게 줘야 돼요? 얘네 둘이 같은 만족을 줘야 되니까 같은 효용이 되도록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니까 만족이 적은 애한테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수식적인 임플리케이션이 있었던 거고,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공리주의 하에서 최적 배분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A의 효용은
루트 3이 되겠죠. 루트 3. 그리고 B의 효용은 2 루트 12 이렇게 되고, 공리주의 사회후생에 따르면 개인의 효용의 합으로 사회후생이 결정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루트 3 더하기 얘를 4 루트 3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 루트 3이 공리주의 사회후생, 극대화된 후생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고, 다음 22번 보시면, 자, 갑국의 실질 화폐 수요 함수와 경제 조건이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22번은 또 좀 쉬웠죠? 그래서 P분의 M이 실질 화폐 수요가 0.6y 빼기 100i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 이자율은 0.03 혹은 3%다. 0.03 혹은 3%. 그래서 그냥 3%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R이 3%다. 자, 다음에 뭐가 주어져 있냐면 문제에 국민소득이 1000으로 주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 값이 1000으로 주어져 있고, 다음에 명목화폐 공급이 이제 명목화폐 공급이 100으로 주어져 있대요. 물론 화폐시장 균형에서 이 명목화폐 공급이 100이니까 이걸 써야 되는 거죠. 즉 P분의 MS랑 이게 같아야 된다는 이 조건을 써야 되는 거지만, 여튼 이렇게 써주면 이게 화폐시장 균형 조건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I는 어떻게 찾냐? I는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율인데, 거기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혹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명목화폐 공급 증가율과 같다고 했었고, 문제에서 명목화폐 공급 증가율이 1%니까 I가 4%라는 걸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4라면 퍼센트로 이제 표현하고 있으니까 요 값이 얼마가 되나요? 600 마이너스 400. 그래서 200이 될 것이고, 그럼 우변이 200이 되도록 하는 P값은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되겠죠. P값은 2분의 1이 돼야 우변이 200이 되겠죠. 그래서 균형 물가는 0.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균형 명목이자율은 4%가 된다. 역시 어렵지 않았고, 자, 이제 23번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거를 제가 기본 강의에서도 설명했고, 타 우리 간평이라든지 회계사 문제를 풀면서 한 번 정도는 언급 드리긴 했어요. 스텝 2에서 아마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은 어떤 측면에서 복잡하냐? 보통은 이 필립스 곡선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 필립스 곡선에서, 즉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서 우리가 중앙은행의 어떤 뭐죠? 후생함수, 로스 펑션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처럼 지금 사회후생함수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근데 사회후생함수, 소셜 웰페어 혹은 웰페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y 빼기 y 스타, 그 다음에 빼기 4분의 1 알파, 그 다음에 파이 빼기 파이 t, 그 다음에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기본 강의라든지 타 시험에서는 이 필립스 곡선을 주어진 상황에서 준칙과 재량을 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준칙대로 하면 뭐 인플레이션율을 0으로, 앞으로 물가를 0으로 한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기대도 0이 된다고 하면 이 장기 필립스 곡선, 단기 필립스 곡선이 어떻게 되냐? 인플레이션율 기대가 0이 되면 여기를 지나가는 이 단기 필립스 곡선이 그려진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준칙에 따르면 요 점이 그냥 준칙 말 그대로 약속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을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을 그냥 자연 실업률 상태로 하는 거. 거기 때 중앙은행의 무차별 곡선 혹은 사회후생 무차별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돼서, 뭔가 단기적으로 준칙에 따르면 뒤통수 치고 싶다, 즉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소폭 감내하면서 실업률을 줄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준칙이 재량이 준칙보다 단기적으로는 우월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가 낫다? 준칙이 더 낫다. Rules better than discretion 이런 거를 제가 설명드리긴 했었죠. 다만 여기서 기존의 문제와 좀 다른 게 사실 우리가 이 필립스 곡선이라는 건 단기 총공급 곡선과 오쿤의 법칙을 결합해서 도출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 문제 자체는 단기 필립스 곡선 혹은 루카스 총공급 곡선이 여기 y 그리고 그 다음에 파이라고 했을 때 y 파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게 그려지는 거죠. 여러분들 총공급 곡선이 y는 y 스타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감마 그리고 파이 빼기 파이 익스펙테이션.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요 단기 필립스 곡선식으로 맨날 파이는 파이 익스펙테이션 그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u 빼기 un 이렇게 쓴 거 이게 단기 필립스 곡선식이고 그다음에 단기 총공급 곡선식은 뭐 p는 p expectation 플러스 알파 y 빼기 yf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얘 대신에 y는 yf 플러스 알파 물론 이 알파랑 이 알파는 역수 관계가 있겠죠. p 빼기 p expectation 이걸 루카스 단기 총공급 곡선이라고 배운 건데 그래서 비슷하게 나온 거죠. 다만 이게 물가 대신에 인플레이션으로 동태적으로 바뀐 것 뿐이다. 그리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y가 증가하는 이런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 곡선 혹은 루카스 총공급 곡선이 도출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 역시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기대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자 문제에 나와 있듯이 목표 인플레이션이 0인 상황이래요. 여기 사회후생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사회후생함수 다음에 뭐가 주어져 있어요? 루카스 총공급 곡선이 아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만 줬다면 더 어려웠을 텐데 이 목표 인플레이션, 타겟팅하는 인플레이션이 0이라고 주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예상 인플레이션율도 지금 상황에서는 타겟팅을 잘 하고 있다고 하면 예상 인플레이션율도 0이래요. 그럼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0이라는 건 그 단기 총공급 곡선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여기 아까 옆에 그렸던 거랑 유사하게 여기를 지나가는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 곡선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밑에까지도 사실은 그릴 수가 있겠죠.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이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0이라고 했을 때 여기 실제 인플레이션이 음수가 되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실제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율 기대보다 작아서 이건 0이지만 이게 음수가 되면 이렇게 y가 yf보다 작을 수 있다. 그런 식인데 여튼 이쪽 부분은 신경 안 쓰면 이게 단기 총공급 곡선으로 그려지는 거고 사회후생함수를 사실 잘 보니까 여러분들 y가 증가할수록 웰페어가 증가한다는 건 뻔하죠. 즉 GDP가 증가할수록 사회후생은 증가할 것이다. 근데 이제 파이는 증가할수록 어때요? 증가할수록 사회후생이 감소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파이와 파이 t의 차이가 이 절대값, 이 차이가 증가할수록 사회후생이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다만 문제에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럴 땐 그냥 파이가 증가하거나 혹은 인플레이션이 있거나 디플레이션이 있을 때는 사회후생이 감소할 것이다. 즉 파이가 0인 게 최선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은 0이 될수록 좋고 물론 여기 디플레이션은 안 좋고 다시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죠. 이쪽 부분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y는 증가할수록 좋으니까 이 사회 후생과 관련된 사회 무차별 곡선을 그려보면 이런 무차별 곡선이 그려져요. 그럼 똑같이 준칙을 지킬 때의 사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재량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기대가 0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뒤통수를 치고 싶은 유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상황에서의 사회후생과 이 상황에서의 사회후생을 물어보고 있어요. 조금은 어렵죠. 자,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잘 몰랐으면 뭔가 준칙은 이런 점일 거야 라는 걸 추론하고, 그러면 Y는 Y 스타랑 같을 거야. 그리고 실제 인플레이션율도 목표한 인플레이션율과 같을 거야. 그러면 사회후생은 0일 거야. 이 정도까지는 공부를 좀 하셨다면 추론하지 않았을까. 그럼 이제 1번 아니면 3번 중에 답으로 고르셨어야 되고, 실제로 무엇이 답인가 되는가, 답이 되는가, 즉 이 재량과 관련된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단기적으로는 재량이 사회후생이 더 크다고 했었죠. 그거를 여기다 표현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조금 소폭 0보다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서 Y값이 소폭 증가하게 되는 이런 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은 어떻게 찾냐? 일단 이 흰색 단기 총공급 혹은 루카스 총공급의 기울기를 보면 되겠죠. 자, 기울기가 감마인가요? 여기가 파이니까 감마가 아니고 감마분의 1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MRS XY가 물론 보다 엄밀하게는 다르게 좀 더 엄밀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접근합시다. 그러면 여기 Y축에 파이가 있으니까 요 무차별 곡선 접선의 기울기 중에서 사회후생을 뭘로? Y축에 있는 파이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사회후생을 이제 다시 여기가 MUY니까 Y축에 있는 파이로 미분하고, 여기 이제 MUX니까 X축에 있는 Y로 미분을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W를 전체를 Y로 미분하면 1이죠. 그리고 W를 이 사회후생을 파이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파이로 미분하면 이쪽 부분만 미분하면 되고, 사실은 얘가 0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면 되죠. 그럼에도 정석대로 풀면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알파, 그 다음 파이 빼기 파이 t가 있고, 이걸 속미분하면 1이 되는 건데 어차피 파이 t는 0이 되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파이가 되는 건데, 사실 이제 기울기에다가는 항상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우리 MUY분의 MUX 그 기울기가 우하향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준 것처럼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이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잘 모르더라도 부호는 그냥 생략하면 이 접선 조건은 감마 이퀄 2분의 1 알파 파이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요거 바탕으로 이 파이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파이를 찾아내면 즉 요 좌표를 찾아내는 거죠. 사실 보다 엄밀하게는 이 식 하나만으로 딱 나오는 건 이 사회후생 함수가 얘에 대해서는 비선형, 얘에 대해서는 선형, 준선형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오는 거고, 그건 시험과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걸 파이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죠? 이 감마를 알파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 좌표를 우리가 알파분의 이 감마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y 값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y 값은 어떻게 돼요? 이 파이 자리에다가 이걸 넣는 거예요. 알파분의 이 감마를 넣어주면 지금 파이 익스펙테이션은 0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y는 y 스타 플러스 알파분의 이 감마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y가 y 스타 플러스 요 값이니까 y 빼기 y 스타는 요 값이 되겠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재량을 했을 때의 사회후생은 이 y 값에서 y 스타를 빼면 요 값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요 항은 알파분의 2 감마 제곱이 된다. 알파분의 2 감마 제곱. 그 다음에 이제 파이는 얼마가 된다? 알파분의 2 감마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알파분의 2 감마가 된다. 그러면 요걸 제곱했으니까 얘는 0이었고, 얘를 제곱하면 알파 제곱 그리고 4, 그 다음에 감마 제곱이 되죠. 그러면 알파를 곱했으니까 알파 하나 생략되고, 그 다음에 4 약분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계산으로도 복잡하긴 한데, 최종적으로 앞에는 알파분의 2 감마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여기 4 약분이 됐으니까 알파분의 감마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알파분의 감마 제곱이 준칙시 이 사회 무차별 곡선과 대응되는 사회 후생이 되는 거고, 이게 1번에 나와 있어요. 조금 어려웠죠, 이게. 자, 다음에 24번. 이제 생산 기술이 진보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이제 우리 뭐 중립적 기술 진보, 그리고 자본 집약적 기술 진보, 혹은 여기서 자본 절약적 기술 진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생소했을 수는 있지만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기술 진보가 되면 평균 비용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기억, 자본 절약적이든 중립적이든 상관없이 평균 비용은 줄어들 것이다. 하방으로 이동할 것이다. 기억 맞는 얘기고, 니은 우리가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동일한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요소 투입이 적어지니까 등량 곡선이 원점으로 이동한다. 같은 생산량을 생산하는 등량 곡선이 원점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는 기술 진보가 있으면 등량 곡선은 원점 쪽으로 이동하고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이동한다. 이런 걸 배웠던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은 일단 답이니까 답 3번으로 찾는데 어렵지 않았겠죠. 그래서 디귿은 중립적 기술 진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콕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상정하면 A의 L의 알파, K의 L-알파, 혹은 얘를 알파 베타로 써도 되겠죠. 이 기술이 증가하면 이걸 중립적 기술 진보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A 값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MPL과 MPK의 비율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MRTS는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디귿이 그런 측면에서 옳은 얘기고, 이제 리을은 확언할 수 없어요. 리을은 뭐냐? 노동 절약적인 기술 진보가 일어났을 때 이윤 극대화를 한다고 하면 뭔가 노동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그때 노동 투입을 줄이고 자본 투입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리을처럼 할 수도 있고, 그건 세팅 구조에 따라서 사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리을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뭔가 틀린 것 같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확언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거고. 자, 마지막으로 25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라고 해서 핵셔 올림 모형 두 번째 배웠던 거죠. 가장 간단하게는 지금 갑국은 노동 풍부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교역을 하게 되면 풍부했던 노동에 대한 보수가 제자리를 찾아가서 실질 임금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을국은 어떤 국가다? 자본 풍부국이다. 그래서 이제 자본 풍부국은 자본의 임대료가 너무 쌌기 때문에 자본의 임대료가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래서 자본의 임대료가 증가한다. 그래서 4번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었던 문제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국가직에서 조금 이런 계산 문제 같은 것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3번이나 뭐 21, 18 이걸 제외하고는 사실은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나머지는 조금 아리까리 했었더라도 답은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 시험이긴 해요. 이걸 뭐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시험을 어렵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23번 약간 이런 게 이제 뭐 킬러 문제라고 하나요? 그렇긴 하지만 이런 거 못 푼다고 하더라도 뭐 90점 받으면 합격에 지장은 없는 거니까 기본을 튼튼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혹시나 고배를 마셨다면 뭐 지방직 준비를 철저히 하신다든지 혹은 내년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